인간 연습. 한입 낙엽으로. 박동건. 그가 끝내 죽었다. 그를 저 세상으로 데려간 것은 어떤 병이 아니었다. 가을 찬바람 속에서 떨어지지 않을 단풍이 어디 있겠는가. 서릿바람에 못 견디어 떨어지는 무수한 낙엽들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는 계절풍이 아닌 야릇한 바람에 휩쓸려 한입 낙엽으로 떠나갔다. 윤혁은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허망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닌 가슴에서 박동건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죽음치고 허망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으며 죽음으로 박힌 삶이 공허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박동건의 죽음은 그런 평이한 감상만으로 맞이하기가 어려웠다. 남다르게 질곡 많은 삶에 그만큼 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시대에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일생을 살다 갔다. 그렇지만 어찌할 것인가. 시대는 변해가고 그 파도는 거칠고 매정했다. 그 거센 시대의 파도 속에서 개개인은 하나씩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우리 헛산 것 아니여? 그건 말이 아니고 절망의 울음이었다. 그 울음은 홍수가 되어 박동건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참혹하게 일그러지는 얼굴이 그가 지켜온 성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말이 말이 아니었으니 윤혁 자신도 대답할 것이 없었다. 자신도 무언 속에서 그와 똑같이 말을 하고 있었고 그와 똑같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와 자신은 운명처럼 일란성 쌍생하였다.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왜 그리 된 거지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시오. 한숨을 토해내는 박동건의 입 언저리에 파르르 경련이 일고 있었다. 글쎄요. 나도 청천벽력이니 오리무중일 뿐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윤혁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윤동질은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많잖아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짐작이 가는 거라도 있을 것 아니요. 많이 알기는. 나도 답답한 가운데 뭘 좀 알아내보려고 신문을 샅샅이 뒤지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쓰는 글도 열심히 읽어보고 그랬어요. 허나 확실한 원인 규명 같은 건 없고 모두들 들떠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요란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무슨 이유가 확실히 있을 텐데 답답한 노릇이요. 미국하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병개요? 이런 해괴한 일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어요? 사상의 조국으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박동건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격렬하는 그의 눈자위가 붉어지고 있었다. 사상의 조국이라는 말에 윤혁의 가슴에서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찌르르 전기가 통하고 있었다. 당을 절대 신뢰했던 것처럼 그 먼 나라도 절대 신뢰의 대상이었다. 젊은 날로부터 그 나라를 최대 이상으로 삼았고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 누구나 품는 소망이었다.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에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 것처럼 그때부터 그 나라를 일컬었던 말이 사상의 조국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날 문득 망해 없어지고 말았다. 소련이 그리 됐으니. 박동건은 수심 깊은 얼굴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또 오리다. 윤혁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박동건이 입안에 얼버무리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이 그리 됐으니.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듣기가 두려웠다. 어쩌면 박동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워 거기서 말끝을 흐렸는지도 몰랐다. 모르겠소. 처자식들한테 배척당하고 서글프고 한심한 신세에 소련마저 그 지경이 됐으니 이젠 어디다가 마음을 기대고 살겠소. 아무 가망이 없어요. 세상이 이꼴로 변해갈 줄 알았더라면
그때 차라리 떡공이들한테 맞아 죽었어야 하는 건데 괜히 목숨은 질겨가지고. 핏기라고 없는 수척한 박동관의 얼굴은 우는 것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윤혁은 진저리를 쳤다. 떡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찬 기운이 오싹 등줄기로 뻗쳤던 것이다. 떡공이란 강제 전향을 시키기 위해 동원된 폭력배들이었다. 족보, 살인범, 강도 강간범 등 흉악범들로 짜인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저희들 마음껏 폭력을 휘둘러댔다. 교도관들이 부채질을 해대고 있으니 그들의 기세는 거칠 것이 없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반공투사야. 그들에겐 주어진 명분이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자랑이었다. 너희들 대한민국 엎으려고 왔다가 잡혔잖아. 그럼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지 않겠어? 대한민국은 너희들 죄 다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엎어먹겠다 그거지. 이런 악당 새끼들이 어딨어. 대한민국이 홍화젓이냐? 너네들 마음대로 엎어먹고 뒤집어 먹고 하게. 이런 시펄놈들 어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대고 하면서 넣는 주임새였다. 그들에게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꺼낼 계제가 아니었다. 그건 검사 앞에서도 법정에서도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나라에서 그들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도 없었다. 자신들은 분명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남조선에 침투해왔던 것이다. 그들의 폭력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교도관과 얽혀 있었다. 그들은 하나라도 더 전향시켜야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덕에 감옥살이를 편히 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전향시키는 것만큼 해당 교도관들은 승진이 빨라지고 직급도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 상부상조 앞에서 폭행은 신바람난 춤을 출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투였다. 그들은 폭행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를 입안에 틀어놓고 배에 물 채우기, 바늘이라 핀으로 전신 쑤셔대기, 겨울에 옷 홀랑 벗겨버리기 등 할 수 있는 고문은 다 동원했다. 맞아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고 그뿐이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우면 어서 전향하라는 정답이 있을 뿐이었다. 유신 바람이 일어나고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었다. 혁명 공약 1조를 줄기차게 실천하는 셈이었다. 뒤늦게 한 일이지만 5.16 직후에 북에서 잠입해 들어온 황태성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박 정권의 반공주의였다. 황태성은 박정희 대구사범 스승이자 그의 형과 절친한 친구로 둘이 함께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해온 사이였다. 그런 사람을 사형시켜버리는 판에 올챙이 간첩들에게 행해지는 전향공작은 떡공이들 말만 따라 고마운 은혜인지도 몰랐다. 어떻게 가족들하고는 좀 나아지고 있어? 윤혁은 돌아서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괴로움은 덧나게 하는 것 같아 묻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쓰여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다 틀렸어요. 딴 남보다 못한데. 박동건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그래도 막내 아들놈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기색이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놈 얼굴도 모르고 북행을 했었는데 애비로서야 면목 없고 죄인이지요. 잠겨드는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밴 듯했다. 그것 다행이요. 어쨌거나 여태까지 붙어있는 목숨 너무 상심 말고 살아봅시다. 이 급변하는 세상 보게 하려고 명줄이 긴 것인지도 모르니까. 옛말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소. 또 봅시다. 윤혁은 밝게 웃으려고 했으며 박동건의 손을 잡았다. 윤동진은 아직까지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지하고 있군요. 난 성품이나 품성이 모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막막하고 암담할 뿐이요. 조심히 가시오. 껑충의 근키에 박동건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지하고 열기 뜨거웠던 옛 시절의 어투를 듣자 윤혁은 콧등이 시큰해졌다. 금세 눈물이 내비칠 것 같은 그런 증상은 60고개를 넘으면서부터 생긴 것이었다. 이 사람아 딴소리들 말어. 난들 무슨 빛이 보이고 가망이 보일 리가 있나.
혁명적 낙관주의라. 그거 다 지나간 얘기야. 혁명이 물결치던 시대에나 찬란했던 슬로건이지. 자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그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보는 소리지. 몇 달이 지나 다시 만날 때였다. 정말이지 우린 헛살았어요. 에? 헛살았다고요? 그동안 몰골이 더 상한 박동건이 한숨과 함께 토해낸 말이었다. 또 무슨 일이? 윤혁은 박동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불안스러웠다. 글쎄, 모두 배골마 허덕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니까요. 설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 나도 악선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있었는데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윤혁은 안색이 변하며 박동건에게로 다가앉았다. 예, 막내 아들이 소개해준 어떤 진보 잡지 기사였어요. 그 잡지에서 진상보도를 위해 만주로 취재를 갔었는데 그 글줄임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허허 참, 그게 어느 정도라고 그래요? 윤혁은 양쪽 목걸이에 깊은 주름이 잡히도록 눈을 감았다 떴다. 현기증이 머릿속을 꿰뚫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태가 너무 심해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야 할지 어쩔지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허허. 윤혁의 입에선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죠?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가 평생 그 고생을 한 겁니까? 기가 막혀요. 소련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기가 막혀요. 속을 다 토해내는 것처럼 박동건의 한숨은 진하고 길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린 헛산 것이오. 윤혁은 울먹이듯이 말하고 있었다. 정말 그건 소련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조차 있다니 그건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주의 조국의 종말현상이었다. 그는 가슴속에 드높이 쌓아올리던 의지의 성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듣고 있었다. 소련이 망하고 태산같이 믿었던 조국마저 그 지경이 되고 이젠 우리 다 끝났어요. 박동건은 주먹으로 눈을 훔쳤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원. 윤혁은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목이 매도록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 어지럼증은 감옥에서 얻은 병이었다. 그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끝내 전향서를 쓰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떡공이들의 폭력은 이겨냈는데 그 어지럼증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추록을 하고 나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던 그 증상이 느닷없이 나타나 머리를 들쑤시고 있었다. 절망이 커지면 무건이 되는가. 그들은 말없는 가운데 헤어졌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 박동건의 병계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었다. 결국 그리 되었는가. 윤혁은 슬펐을 뿐 놀라진 않았다. 좀 급한 편인 성질이 그를 올가맨 모양이었다. 박동건은 변두리 병원의 6인실 병실 구석에 버려진 듯 누워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중증인데 간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왼쪽 수족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오른쪽 손도 힘겹게 움직이는 형편이었다. 입은 반쯤 해에 벌어져 있었고 눈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싶게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건강했을 때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키가 큰 미남이었다. 병신, 그 인물이 아깝다. 조시라고 빨갱이질을 했냐? 빨갱이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덩치에 그 인물에 한가락했을 거 아니야. 떡공이들이 비아냥거린 말이었다. 윤혁은 말을 꿀꺽 삼켰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었다. 동지란 단둘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다. 동무라는 호칭은 아예 안 되지만 동지라는 말도 남들의 눈초리를 끄는 호칭이었다. 이봐요, 나요, 나 윤혁이요. 나 알아보겠어. 윤혁은 얼굴을 박동건의 눈앞에 뒤밀어 볼을 가만가만 자극했다. 초점 어린 박동건의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의 입에서는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혀보다는 눈의 반응이 더 정확했다. 그의 눈물을 보자 윤혁도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줄지어 흐르는 그의 눈물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굳어진 혀는 전혀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됐어요. 힘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윤혁은 박동관의 오른손을 잡으며 만류했다. 박동관도 손을 마주 잡아오기는 했지만 그의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손이 뜻밖에도 차가웠다. 윤혁은 문득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혀로 어떻게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그때 윤혁은 박동관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바닥을 긁는 것을 느꼈다. 왜? 뭐요? 윤혁은 그 느낌이 이상해서 박동관에게 얼른 눈길을 돌렸다. 박동관은 무슨 말을 하려고 아까보다 더 했으며 연신 손바닥을 긁었다. 뭘 쓰겠다고요? 그래요? 입에서 다른 소리가 들러나오며 박동관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윤혁은 그때서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 이라고 깨달았다. 알았어요. 자, 써봐요. 윤혁은 손바닥을 쫙 펴서 그의 검지 끝에 대주었다. 박동관의 검지는 곱게 펴지지 않았다. 힘없이 구부러진 그의 손가락은 아직 미성숙 젖먹이들의 손가락처럼 둔하고 어설퍼 보였다. 그런 손가락으로 박동관은 무슨 글씨인가를 그려내려 하고 있었다. 윤혁은 온 신경을 그 손가락 끝에 집중시켰다. 박동관의 손가락이 떨리며 가까스로 그려낸 글씨는 나였다. 나 맞소? 윤혁은 목소리를 좀 키우며 박동관을 쳐다보았다. 그가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윤혁은 그 웃음이 그렇게 안쓰럽고 슬플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글씨는 획이 많았다. 윤혁은 더 눈을 부릅떴다. 전, 맞소? 박동관의 입 언저리는 다시 웃음을 지어냈다. 그런데 글씨 그려내는 힘마저 힘이 드는지 숨쉬는 게 거북해 보였다. 세 번째 글씨도 간단하진 않았다. 획 하나하나를 따라가다가 혀를 읽어낸 순간 윤혁은 머리치는 충격에 부딪혔다. 그리고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전향서. 윤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향이지요. 그렇지요? 떨리는 손가락이 다음 획을 나가려고 할 때 윤혁은 물었다. 박동관이 놀라는 기색을 드러냈다. 전향서, 그건 박동진은 안 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윤혁은 박동관의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낮은 소리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이런 소리와 함께 박동관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강제로 그렇게 된 것. 아니, 거짓말로. 그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요. 그놈들이 가짜로 만든 것 다 알아요. 박동지가 꺾이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설령 박동지를 오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박동지의 진심은 하늘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박동지, 양심으로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박동지에 비하면 정작 못나고 비겁한 건 나지요. 얼마나 정신력이 약했으면 정신질환에 걸리고 그걸 못 이겨 비몽사몽간에 손도장을 누르고 말았으니 나 같은 놈도 사니까 그 일 다 잊어버려요. 윤혁은 박동건을 끌어안고 절절한 심정으로 귓속말을 해나갔다.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박동건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맺히고 얽힌 게 많고 많은 눈물이었다. 평생을 쫓기고 당하고 짓밟혀온 송환이 사무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평생을 바친 보람은 아무것도 없이 소나기는 텅 비어 있었고
이제 그것도 모자란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박동건의 눈물을 보며 윤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속에서 자신의 한평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박동건이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중태에 빠져서도 전형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강박감이었다. 그건 모든 전형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죄의식이기도 했다. 그건 분명 견딜 수 없는 폭행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음에도 패배감과 죄책감을 상처로 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극히 소수이기는 했지만 비전향자들이 엄연히 있었기 때문이다. 비전향자들 앞에서 전향자들은 나약한 자, 비겁자, 패배자, 혁명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향자들은 비전향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비전향자들은 전향자들을 냉정하게 외면했다. 그런데 박동건은 너무나 억울하게 전향자가 되었던 것이다. 두 떡공이들한테 온몸에 가직색 피멍이 들도록 몽둥이 찜질을 당한 다음에 배에 물을 채우는 물고문을 당하다가 까무러치고 말았다. 그러자 떡공이들은 그 틈을 타 박동건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전향서의 손도장을 눌러버렸던 것이다. 정신이 깨어난 박동건은 조작이라고 사기라고 외쳐댔지만 감옥에는 그의 절규를 들어줄 귀가 없었다. 그에게는 특별 감시가 따라붙어 자살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몰라주기는 비전형자들도 교도관들과 다를 게 없었다. 누구세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아, 예, 친구입니다. 윤혁이라고 합니다. 윤혁은 딸이거나 막내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눈인사를 보냈다. 네. 짧게 대답하며 여자는 물러서는 듯 주춤했다. 그 몸짓과 함께 얼굴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드러났다. 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여자는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빨갱이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런 냉대나 거부는 너무 많이 당해와 윤혁은 그런 기색을 알아채는 데는 쏙 빨랐다. 수많은 눈빛들 속에서 감시자나 미행자의 눈초리를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처럼. 중환자 간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치료에 보태세요. 옹색스러움을 면할 겸 윤혁은 속주머니에서 꺼낸 봉투를 내밀었다. 아니, 이런 걸? 여자는 또 주춤하더니 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의 주춤은 아까의 주춤과는 달랐다. 저 막내 아드님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 양반은 언제 오는지요? 윤혁은 여자의 눈치를 곁눈질하며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네,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이따가 저녁에 나옵니다. 예, 직장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죠. 예. 윤혁은 뒤따라 나오려는 말을 황급히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주책없게도 고생이 되더라도 병간호 잘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건 자신의 마음일 뿐 박동건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며느리에게 먹혀들 말도 아니었다. 박동건은 며느리에게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처지였다. 시아버지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며느리가 군침을 흘릴 만큼 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명예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동건은 무일푼에다 명예는커녕 불명예의 덩어리일 뿐이었다. 북은 오시거든 못 보고 갔다고 전해주시오. 내 갈 길이 멀어서. 윤혁은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박동건에게로 돌아섰다. 막내 아들이 올 저녁 때까지는 아직 멀었고 막상 그를 만난다 해도 딱히 할 얘기도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박동건이 저렇게 된 것은 막내 아들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 그만 가야겠소. 맘 굳게 먹어요. 곧 또 오리다. 윤혁은 박동건의 손을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박동건은 허둥대듯 윤혁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의 눈에서도 저렇게 많은 눈물이 흐르는구나. 윤혁은 또 박동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박동건의 모습은
죽음의 문 앞에 선 불쌍하고 가련한 늙은이의 모습일 뿐이었다. 이렇게 죽어가려고. 윤혁은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 실감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 아니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단 나아. 처자식에게 괄시와 냉대를 받기는 했지만 결혼을 일찍 한 덕에 자식들 앞에서 죽어갈 수 있잖아. 헌데 내 시체는 누가 치워준다지. 윤혁은 병원을 나서며 이 생각에 휘감기고 있었다. 전에는 해보지 않던 생각이었다. 아니, 일부러 피해온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과 함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얼굴은 변함없이 25 꽃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의 모습은 소리 없이 우는 얼굴이었다. 임무 완수하고 꼭 돌아오세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아내는 이 말을 하면서 웃으려고 했었다. 아내의 얼굴은 웃음을 짓고 눈은 울고 있었다. 아내는 울지 않으려는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지만 눈물은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아내와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 그런 동요는 운동에 몸담고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 마음의 흔들림은 아내에게도 표하지 못하고 떠나왔고 여태껏 가슴에 깊이 묻어온 수십 년의 비밀이었다. 그런 마음을 아내에게 드러냈더라도 결코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나약한 남자, 당성 약한 인간으로 불신당하기 쉬웠다. 그때는 그렇게 치열하고 열정 뜨거운 시대였다. 아내가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얼굴은 웃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표상이었다. 아내의 눈물은 여자의 마음이었고 웃고 있는 얼굴은 당성의 견고함이었다. 아내는 여고생의 몸으로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행길을 감행한 여자였다. 박동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떠나갔다. 가야지 하면서 2번을 가보기 전에 이승의 짐을 싸버린 것이었다. 그래, 잘됐어. 어차피 가야 할 거. 더 천덕꾸러기가 되기 전에 잘 갔어. 그래도 그복 하나는 타고난 모양이구만. 윤혁은 낙엽을 밟으며 공원을 나섰다.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몸이 그지없이 무거웠다. 빈소는 그의 병들었던 몸처럼 초라했다. 변두리 병원의 영안실이 협소하고 낡은 탑만은 아니었다. 다른 두 곳의 영안실에 비해 문상객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문상객 없는 빈소에 뱅뱅그렁한 의신스러움이라니 잡초 헝클어진 주인 없는 무덤의 적막감과 길기스러움 그대로였다. 그건 버려지고 외로웠던 박동관의 생전삼 그대로였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혁은 이내 그 생각이 빗나갔음을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아버지였다. 자식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아버지였다. 그러니 자식들의 친구들이 빈소를 찾을 리 없었다. 빈소를 지키고 선 상제는 달랑 막내 아들 하나뿐이었다. 박동관의 사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울하고 그늘지고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확대한 사진이 흐려져 더 그런 느낌이기도 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윤혁은 소리내지 못하는 통곡 속에서 말이 막혀버렸다. 박동관의 사진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